안녕하세요. 오늘은 전에 예고했던 Q&A 영상을 가지고 왔어요. 전부터 궁금해 하셨던 내용들이랑 댓글로 남겨주신 내용들 딱싹 모아서 제가 준비했고요. 제가 질문들을 모아보니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한 궁금증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Q&A 영상이 이 부분이 좀 많지 않을까 싶어요. 우선은 첫 번째 내용. 보면은 어떻게 지금의 일을 하게 되었는지를 여쭤보셨어요. 저는 잡지사 기자로 제 커리어를 시작했고요. 잡지사 에디터는 어떤 일을 하느냐면은 취재를 하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기사를 쓰고요. 또 종종 화보 촬영도 진행하고, 그리고 뭐 특정 브랜드나 특정 인물, 특정 장소를 섭외해서 인터뷰를 하고 그걸 또 원고를 쓰고 기사를 쓰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매체를 관두고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있는 지금도 이 일은 그대로 하고 있고, 이것과도 더불어서 단행본 제작업체 제작하는 일도 하고 있고, 여러 매체랑 일도 하고 있고, 그리고 기업이나 브랜드 홈페이지를 기획하고 그 안에 들어갈 컨텐츠들을 제작하고 있고, 또 사내 컨텐츠, 그 회사의 일원인 분들만 볼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SNS 콘텐츠도 만들기도 하고, 또 최근에는 영상 콘텐츠를 디렉팅하는 일도 하고 있어요. 책을 내게 된 계기, 방법에 대해서 궁금해 하셨는데, 우선은 책을 내게 된 계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제가 프리랜서로 일을 하다 보니까 동시에 여러 매체들이랑 같이 일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같이 일하고 싶었던 매체랑도 일을 해봤는데, 그 결과 어떤 걸 좀 느꼈냐면은, 어떠한 매체였던 간에 제가 원하는 대로 제 개성을 100% 그 컨텐츠에 녹여낼 수 없다는 거를 깨닫게 된 거예요. 이거는 당연한 건데, 당연한 거죠. 왜냐면은 그 매체가 추구하는 방향이 있기 때문에 그 방향과 제 개성이 맞지 않으면 이걸 담을 수가 없으니까요. 한계를 벗어나서 내 어설프고 좀 부족하더라도 내 글과 내 사진을 어딘가에 좀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때마침 제가 브런치라는 플랫폼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브런치라는 플랫폼을 알게 됐고, 거기에 이제 제가 작가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아서 제가 이제 평소에 관심이 있던 분야들에 대한 글을 연재하기 시작했어요. 우선 브런치라는 플랫폼은 작가가 되고 싶은 분들, 아니면 글쓰기를 좋아하시는 분들, 아니면 기성 작가분들이 자유롭게 글을 쓸 수 있도록 마련된 그런 온라인 플랫폼이고요. 어플리케이션으로도 다운을 받아서 보실 수가 있는 그런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저는 평소에 어떤 거에 관심이 있었냐면은, 제가 그 당시에 스페인어를 배우고 있었기 때문에, 공부하고 있었기 때문에 스페인어, 그 다음에 꽃꽂이를 배우고 있어서 꽃과 그리고 식물에 대한 이야기를 또 썼고, 그리고 요리, 그 다음에 간간히 떠나는 여행, 그 다음에 지금 하고 있는 프리랜서 일에 대해서 이제 5가지 정도의 제가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연재를 했어요. 이 5가지 주제 중에서 식물에 대한 글을 출판사분께서 보시고, 출판사 관계자분이 저한테 그거에 관련된 에세이를 출간하자고 제안을 주셔서 제가 좋습니다 라고 해서 책을 쓰게 된 겁니다. 책 내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 좀 여쭤보시고, 저도 질문을 많이 받았고, 또 저도 궁금했던 내용이기도 한데요. 저처럼 브런치라는 플랫폼에 자신의 글을 노출시키고, 또 노출시켜서 출판사 분께 연락을 받는, 출간 제의를 받는 경우도 있는가 하면, 먼저 자신이 쓴 원고를 출판사에 보내서 출간을 제안하는 경우도 있고, 요즘에는 자비로 출판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독립출판이라고 많이 이제 일컬어지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일반인들은 그 과정이 조금 생소할 수 있기 때문에 독립서점에서, 소규모 그런 독립서점에서
독립 출판에 대한 워크숍을 종종 진행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나도 내 책을 내고 싶은데 뭐 출판사에 먼저 연락해봤지는 방법도 해봤는데 좀 소용이 없고 했다 하면은 그런 쪽으로 알아보셔서 출간을 하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질문은 작업 방법에 대한 건데 작업 방법 저의 경우에는 제가 글 쓸 소재들을 틈틈이 생각하고 기획하고 또 그 내용을 메모해요. 그 메모하는 거는 뭐 핸드폰이 좋고 뭐 종이가 좋고 다 상관은 없는데 그거를 한 군데 모아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하는 게 좋더라고요. 그래야지 그 소재를 좀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되더라고요. 한눈에 보이니까. 그리고 발전시키면은 이걸 가지고 어떻게 글을 써나갈지 아웃라인을 잡아요. 서론은 어떤 걸 어떻게 시작을 할지, 본론에는 어떤 내용을 구성할지, 그다음에 마무리는 어떻게 할지. 이렇게 아웃라인을 잡고 더 중요한 거, 제일 중요한 거는 저만의 그 연재, 그 마감 기한을 정해놓고 달력에 표시를 해놓고 그 마감을 지키려고 해요. 이게 제일 중요하고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왜냐면은 이 글쓰기 같은 경우에는 나의 의지에 100% 달려있는 문제거든요. 왜냐면은 강제성이 없고 누군가한테 뭐 언제까지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그 자율에 맡겨서 이게 실천하는 내용이어가지고 저는 이게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거는 틈틈이 생각하고 기획하고 메모하고 아웃라인 잡고 그리고 마감 기한에 지켜서 잘 쓰든 못 쓰든 어쨌든 완성을 해내는 것,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질문은 글쓰기 팁에 관련된 질문이었어요. 저도 사실은 글 쓰는 게 아직도 지금은 어렵고 팁을 줄 수 있을 만큼 자격이 충분하지는 않아요, 사실은. 그래도 팁이라고 하기 좀 그렇고 어쨌든 쓰기 싫어도 어쨌든 제 생계를 위해서 글을 쓰게끔 만드는 저만의 좀 작은 습관을 말씀드릴게요. 우선은 잘 쓰든 못 쓰든 짧던 길던 어쨌든 쓰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어쨌든 짧든 어쨌든 간에 이제 글을 쓰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이 쓴 글을 유심히 보게 돼요. 이 사람은 어떠한 형용사를 쓰고 어떠한 식의 예시를 들고 어떠한 식으로 문장을 구성하고 어떠한 논리를 글을 쓰는지 자기도 모르게 이제 분석하게 되는 습관이 생기고 또 이거를 보다 보면 이걸 자기만의 관점으로 재해석하고 또 자기의 개성을 녹여서 글로 쓰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글쓰기에 대한 부담감도 적어지고 그리고 글을 쓰는 그 실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조금씩 향상되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글 쓰는 일을 하겠다고 했을 때 많이 질문받았던 게 그러면 필사도 하느냐라는 건데 저는 사실 필사는 하지 않았고 제가 좋아하는 작가나 좋아하는 에디터, 편집장님의 글을 모아서 봤어요. 특히나 제가 잡지사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같이 들어가고 싶어하는 매체랑 좋아하는 그 에디터의 글을 한 2, 3년치를 다 모아서 그것만 계속 읽었던 적도 있었고요. 또 오늘 생각해 보니까 제가 처음 이제 회사에 들어갔을 때 저의 직속 선배 사수 그 선배의 문체를 필사까지는 아니고 흉내낸 적은 있어요. 그 선배 거를 이제 흉내를 내면서 그 매체에서 선호하는 이제 표현하는 문체의 특징, 개성, 뭐 뉘앙스, 표현들을 좀 익혔고 어떠한 문장 구성인지를 좀 알게 됐고 또 어쨌든 그 선배의 그 문체를 예를 삼아서 제가 제 방식의 그 표현법을 녹여서 저만의 문체를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려면 어쨌든 써야 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도 아까 글 쓰는 게 어렵다고 한 게 좀 잘 쓰고 싶은 마음이 앞선 그런 원고, 아니면 중요한 원고, 분량이 긴 원고 등등 뭔가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원고를 써야 될 때 그 워드에, 새하얀 워드에 커서만 깜빡깜빡거릴 때 는 거를 보면은 굉장히 불안하고 초조하거든요. 이 여백을 어떻게 채워야 할지,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굉장히 막막한데, 막상 제목이랑 그냥 첫 문장 이 정도만 쓰면 그 막막함과 부담감이 바로르 무너지더라고요. 네, 중요한 거는 어찌됐든 글쓰기를 시작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책 소개를 해주시는 게 어떻겠느냐라고도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은 요즘에 너무 좀 정신이 없고 일이 몰려서 제 취향에 맞는 책을 읽기보다는 기사 쓰는데 필요한 책들, 그러니까 일 때문에 읽는 책밖에 없어서 소개해드리기가 약간 애매해요. 이거는 제가 조만간 조금 이렇게 바쁜 거, 정신없는 거 정리가 되면 그때 소개를 해드릴게요. 또 질문하신 것 중에 영감을 어디서 얻는지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 영감을 얻는 거는 방법은 특별히 없고, 제 생각에는 이 질문을 받고 생각해보니까 저는 스트레스를 해소하면서 영감을 얻는 것 같아요. 스트레스를 어떻게 푸냐, 그냥 무작정 밖으로 나가기도 하고, 취미생활, 뜨개질을 하거나 식물을 보거나 뭐 꽃구경을 간다거나 그런 걸 하기도 하고, 그냥 훌쩍 당일치기로 어딘가 여행을 가기도 하고요. 아니면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도 있고요. 이거는 그때그때 내키는 방법대로 하고 있고요. 이렇게 좀 일과 동떨어진 활동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영감을 주는 행위가 아닐까 싶기도 해요. 그리고 어떤 글을 쓰고 싶은지에 대해서도 질문을 하셨어요. 저는 그냥 다수의 분들이 술술 쉽게 읽을 수 있는 글을 쓰고 싶어요. 공감할 수 있는 소재나 아니면 관심 가질 법한 이야기들을 쓰고 싶기도 하고, 그리고 조금 거창하게 말씀드리면 독자들에게 생각의 여지를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이면 더 좋겠는데, 그거는 많이 노력해봐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은 개인 작업은 브런치를 다시 이제 올해 다시 열심히 하려고 계획 중이에요. 올해 지금 상반기 계획을 세우고 있고, 상반기 계획이라고 하면 뭐 몇 월 며칠 날 어떤 글을 올릴지 그런 마감 일정을 지금 세우고 있고, 그리고 이 작업은 또 제가 또 다른 책을 내기 위한 바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게 또 글이 올라가면 제가 업로드를 하면 유튜브에도 이제 업로드했다고 공유를 같이 할게요. 그 다음에 작가가 꾸민 이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느냐고 물어보셨는데, 아직 막 제가 또 그렇게 뭔가 작가가 꾸민 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정도의 그런 작가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어떻게 보면은 어색할 수 있지만, 그래도 작가뿐만이 아니고 그냥 무언가를 이루고 싶은 게 있다면은 그냥 어쨌든 무엇이 됐든 시작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책 내는 게 제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였고, 그 꿈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 시도를 해본 게 브런치에 연재를 하는 거였는데, 그게 운이 좋아서 이제 제 그 책 출판까지 이어졌는데요. 이게 그렇게 목표까지 매끄럽게 연결이 되지 않더라도 그 목표를 위해서 뭔가를 시도하고 연습했던 그런 시간들이 나중에 기회가 왔을 때 다시 꺼내줄 수 있는 자신의 용기이자 또 실력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열심히 이런 걸 연습을 하고 준비를 한 게 소용이 없는 게 아니고 어쨌든 나중에는 이게 큰 어딘가에서는 빛을 발할 거라고 믿고요. 또 저도 그러한 생각으로 무엇이든지 열심히 노력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질문이 많았던 거는 스페인어에 대한 거였는데요. 스페인어를 배우게 된 계기. 저는 대학생 때 제2외국어로 스페인어를 배웠어요. 이제 제2외국어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는 졸업을 하려면 체프를 들어야 되고 제2외국어를 배워야 한다는 규칙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2외국어를 그때 스페인어를 배웠는데 스페인어가 굉장히 재미있었고 이제 이거를 한 학기만 배우는 게 좀 아쉬웠어요. 그래서 졸업을 하고 나서도 이거를 기회가 된다면 언젠간 다시 배우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2년 반에서 3년 전쯤에 연세대학교 대학원에서 어학당에서 이제 대학 그 본교 학생들이랑 일반인을 대상으로 스페인어 수업을 이제 오픈한다는 걸 알게 돼서 그때 이제 다시 배우게 됐죠. 다시 배우게 됐는데 다른 선생님을 이제 소개받았고 지금 그 선생님이랑은 1대1로 같이 수업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공부에 대해서 공부 방법에 대해서도 여쭤보셨는데 선생님이랑 일주일에 한 번씩 1시간씩 공부를 하고요. 교재는 그 선생님이 핸드아웃으로 매번 주시기 때문에 어떤 교재인지는 제가 여쭤보지는 않았어요. 매번 그 수업의 주제, 내용에 따라서 그 내용을 잘 설명한 교재를 골라서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고 비용은 일주일에 1시간 한 번 해서 10만원대이고 그 다음에 장단점에 대해서도 여쭤보셨는데 우선은 제가 스페인어를 배우고 싶어서 하는 공부기 때문에 재미있어요. 사실 대학생까지만 해도 해야 하는 공부를 했잖아요. 우선은 이거를 졸업을 하기 위한 공부였는데 이 스페인어 같은 경우에는 정말 배우고 싶어서 알고 싶어서 하는 공부여서 정말 재미있게 잘 배우고 있어요. 근데 단점은 일이 많을 때는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기 때문에 공부를 꾸준히 잘 못한다는 점, 그게 많이 아쉽고 또 같은 이유로 일주일에 한 2번, 3번 이렇게 더 자주 하고 싶은데 바빠서 그럴 수 없는 점, 그게 좀 아쉽고 또 그렇기 때문에 꽤 오래 스페인어 공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력은 그만큼 따라가지 못한다는 점. 그리고 선생님이랑 수업을 하지 않는 다른 날에는 제가 네이버의 오디오 클립에서 스페인어 중급 회화를 제가 그냥 매일 30분씩, 최소 30분씩은 듣고 있어요. 듣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 따라 읽고 단어 외우고 그렇게 저 공부를 하고 있고 또 종종 듀오링고라는 어플리케이션으로 외국어 공부를 놀면서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스페인어 뉴스를 듣기도 하고요. 그냥 스페인어를 그냥 일상에서 접할 기회가 많지가 않다 보니까 뭐 게임이라든지 뉴스라든지 라디오라든지 이런 거를 쉬는 시간에 좀 들으면서 익숙해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또 질문 중에 살면서 기뻤던 순간과 우울했던 순간을 여쭤보셨는데 기뻤던 순간은 아무래도 첫 책이 나왔을 때였어요. 왜냐하면 인터뷰를 하러 작가님들을 많이 인터뷰했고 또 다른 작가님들의 책이 출간되도록 편집 작업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 책을 내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커질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버킷리스트였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글 쓰는 일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많이 공감하실 상황일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쨌든 그런 상황이고 버킷리스트였기 때문에 의미 있었고 더 특별했어요, 저는. 그리고 우울했던 순간은 감정의 기복이 그렇게 크지 않은 편이어서 우울했던 적은 크게 없고, 또 만약에 좀 안 좋은 일이 있어도 그냥 훌훌 그냥 털어내려는 편이어서 우울했던 순간은 아직까지 이렇게 막 말을 할 만한 그런 순간은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즐겨 듣는 노래. 카페에 가시면은 들으실 수 있는 그런 재즈풍의 음악, 그리고 좀 오래된 올드한 재즈도 좋아하고요. 근데 글 쓰는 일을 작업을 할 때는 한글로 된 가사가 된 노래는 안 들으려고 해요. 왜냐면 아무리 집중을 해도 그 가사 내용이랑 제가 쓰는 내용이 이제 혼합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쓰고 있는데 나도 모르게 이 가사를 흥얼거리면서 이 가사를 약간 쓰려고 하는 그런 적도 있었고, 물론 그때는 집중력이 되게 안 좋았기도 했겠죠. 그래서 한글로 된 가사가 없는 노래 위주로 작업할 때도 이렇게 듣고, 그리고 뭐 단순 반복 작업할 때는 뭐 EDM이나 아이돌 노래도 듣고요. 예전에는 EDM 많이 좋아해서 UMF도 가고 했는데 요즘에는 취향이 좀 바뀌어서 재즈나 이런 올드한 느낌의 재즈를 들으면 마음이 편해져서 또 그걸 많이 듣는 편이에요. 그쪽을. 그리고 어, OOTD도 궁금하다고 하신 분이 계셨는데 저는 옷이 검정, 회색, 남색, 그리고 종종 자주색, 종종 겨자색 이렇게밖에 옷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줄무늬 옷 있고. 그래서 뭔가 OOTD를 하기에는 가지고 있는 옷들이 너무 단출해서 적합해 보이지 않아서 시도는 아직 못 해보고 있어요. 근데 궁금해 하시면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아지면은 소소하게, 아주 대놓고는 못하지만 소소하게 은근슬쩍 한번 시도해 볼게요. 이거는 서재 투어나 뭐 책상 투어를 이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이것도 제가 조만간 정리가 되면 한번, 저도 이거는 꼭 해보고 싶었던 내용이기도 해서 이거는 제가 준비해서 또 조만간 가져와 볼게요. 그리고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궁금하다고 하신 분이 계셨어요. 이거는 일이랑도 관련이 있는데, 제가 잡지 기자 일을 처음 시작할 때는 사진이랑 글 위주로 컨텐츠 작업을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 시작한 지 한 7, 8년이 지나다 보니까 좀 바뀐 거죠. 잡지 기자, 에디터들도 영상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 영상 제작 프로세스를 알고 있어야 하고 영상을 좀 다룰 줄 알아야 한다. 라는 걸로 이제 좀 역할이 역할의 범위가 좀 넓어지면서 관심이 생기기도 했고, 또 글이랑 사진처럼 좀 정적인 컨텐츠만 만들다 보니까 좀 더 역동적인 컨텐츠에 대한 관심도 좀 생기긴 했어요. 뭔가 좀 새로운 걸 하고 싶다? 새로운 걸 만들고 싶었는데 그거에 부합하는 게 영상이었고, 또 그 영상을 만들게 되면 어디에 올려야 할까를 생각했는데 또 그게 가장 적합한 그 플랫폼이 유튜브여서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게 된 거죠. 그리고 또 유튜브를 하기 전에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먼저 이제 유튜브를 하고 있던 친구였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우리가 하던 일이랑 크게 다르지 않으니까 재미있게 잘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 저한테 많이 격려와 응원을 보내줘서 그 친구 덕분에 하게 된 것도 있고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도 저는 지금도 많이 고마움은 있어요. 유튜브를 1년 정도 하면서 느낀 그 후기를 말씀드리자면 그럴 때가 종종 있었어요. 어떤 때냐면은 하루 종일 열심히 일을 했는데
성과가 생각보다 좀 적을 때, 열심히 일했는데 요만큼밖에 결과물이 낮지 않아서 허무하고, 또 하루 종일 허탕쳤다는 느낌이 들어서 좀 자괴감 들 때도 있었어요. 심할 때는 밤에 잠도 잘 못 잔 적도 있었고, 하루 그렇게 보낸 게 후회가 돼서 잠을 못 자고 그랬었는데, 영상을 편집하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그 일상을 다시 되돌아보잖아요. 되돌아보니까 허탕친 게 아니었던 거죠. 그 매 순간 항상 최선을 다했고, 그 최선을 다한 거는 그런 양적으로 측정을 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었던 거예요. 가시적인 성과는 없더라도 매 순간 최선을 다했으면 그걸로도 충분히 가치 있다는 거를 깨달았고, 또 이제 편집한 영상을 이제 유튜브에 올리고 또 구독자님들이 재미있게 봐주시고 또 부족한데도 많이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니까 그거에 또 힘을 얻어서 더 하루하루를 더 열심히 살아가게 되는 그런 저의 영양분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유튜브는 앞으로도 꾸준히 한 주라도 빼먹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보여드린 일상을 좀 더 좀 색다르게 어떻게 좀 보여드릴 수 있을지, 그런 방법이 좀 지금은 고민 중인 부분이에요. 어쨌든 앞으로 꾸준히 새로운 시도, 조금 새로운 시도를 해볼 테니 많이 아껴주시고 애청해주세요. 감사합니다.